주간 글로벌 시장 상황 놓고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써놨습니다. 일부러 소폭 하회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한 18만 명 정도 됐고요. 15만 1,000명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수가 어찌됐건 반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처음에 나올 때 막 100포인트 이상 한 130포인트인가요? 빡 뻗어 올라왔죠. 그러다가 쭉 밀렸어요 또. 제가 한 30포인트까지 밀린 걸 보고 답답해가지고 있다가 근데 결국은 70포인트 올랐지만은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금리 인상 부분이 뭐 뒤로 밀렸다 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추세가 좀 약해졌다 이러한 부분이 재료로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재료는 아니고 그게 재료였다면 더 폭등이 나와야죠. 그리고 그것이 또 악재는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일봉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월 대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됐지만 전월이 원체 긍정적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예상치 18만 명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난에 써 있습니다만 월 평균 고용이 14만 5천 명 정도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역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16만 명 정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한 14만 5천 명 정도가 인구 증가 비례해서 나타나는 신규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기준이랍니다. 근데 이 평균만 형성이 되면 뭐 성장세는 지속된다. 근데 작년의 평균이 3개월 평균이 작년에 일반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지금 완전한 상태.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연 고용, 뭐 완전 고용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실업률이 미국 쪽 기준에서 이제 5.0에서 5.2 정도 수준이면 완전 고용 상태다. 리먼 브라더스 때가 이제 두 자리를 한번 딱 찍었다가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완전 고용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로가 아니고 5.0에서 5.2냐면 내가 이직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하게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일자리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거의 완전하게 맞춰지는 부분.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제시하는 건 있죠. 뭐 비관론자라기보다 현실주의자 분들께서 제시하는 내용은 여기에 이제 그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비정규직 부분도 실업률 자체가 지금 계속 4.9%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4.7%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형성이 된답니다. 어찌됐건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게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지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넣어놨습니다만 월 평균 임금 부분 그 부분도 뭐 오늘 시장 해석할 때 금리 인상에 대한 9월 인상에 대한 뭐 예상치가 하회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소득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도 지표가 사실은 좋습니다. 좋고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임금 부분도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찌됐건 어느 시점에서든 단행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단위 중에서 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사실상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리콜. 이 부분 삼성전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하반기 실적 부분은 모바일 사업 부분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분. 상반기에 모바일을 놓고 봤던 거고 하반기에 반도체를 놓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5월 18일 저점 찍고 거의 뭐 37%? 그 정도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뭐 25조짜리가.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이고 그래도 이게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이외에도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출시돼서 이제 뭐 리콜하는 부분인데 뭐 손실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진해운의 그 법정관리 신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시가총액 극대형주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권에서는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동향 이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수 흐름인데 대단했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나라 지수도 계속 눌리다 보니까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요 날이 정확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 기준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옐런 의장이 발언을 하죠. 연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개장 초에는 별 의미 없이 받아들여지다가 FRB 부의장이 그 발언에 대한 연설에 대한 해석을 9월에도 조기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살짝 해놨어요. 그랬더니 밀렸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사실상 뭐 브렉시트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금리하고 상관없이 하락 유례 기준에서도 그만큼의 하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날은 변동성만 좀 확대된 것뿐이지 종가는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0.29%. 0.29%면 뭐 그렇게 충격받은 게 아니죠. 그 다음날 반등, 월요일날 반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또 얘기 나왔어요. 수요일 날 조정 나니까 뭐라 하냐면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금요일 날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 또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수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꼴이 절반 이상 달아났고 이날 하락 폭이 0.26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날 유가도 좀 밀렸죠. 유가도 크게 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띠면 상품 가격에 하락이 나온다 해서 유가 해석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반등 나왔죠, 사실상. 그리고 요 날도 마이너스 0.29.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미국 시장의 금리 문제 때문에 조정받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0.29, 0.26 그렇게 조정받고 돌리고 다시 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눌림폭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우 쪽의 이러한 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다우를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목요일 날 유럽장은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강세를 띄다가 음봉으로 꼬꾸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출렁거리기 이전에 아이 그래 좋다 불확실성 해소돼 해서 탄력적으로 돌려놨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 이제 유로 지수 기준에서는 3개월 내 최고치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 근데 뭐 조정받을 이유가 없죠. 예?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특수한 나라예요. 특수한 나라인데 이번에 어찌됐건 간에 엔화 강세에서 조금 벗어났죠. 엔화 강세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다른 쪽은 눌려 있고 우리도 눌려 있을 때 거꾸로. 왜? 금리 인상 우려감 그럼 어떻게 돼요? 엔화의 약세. 달러화의 강세, 엔화의 약세. 뭐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된 겁니다. 어찌됐건 이쪽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디커플링 돼 있을 때가 이때입니다. 브렉시트 터지고 글로벌 증시는 그냥 이렇게 돌렸어요. 바로. 돌리다가 중간에서 요쯤에서 한번 꺾였다 다시 간 거고 일본은 특수성이 있죠. 영국의 브렉시트 터지니까 엔화가 그냥 엄청나게 폭등해 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 때문에 깨진 거고 절반뿐이 못 돌렸는데 그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어떻게 된다? 이 정도 범위에서 바로 해소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제가 느낄 땐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뭐 좀 이르게 해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홍콩. 부럽죠, 뭐. 예? 탄력적이에요. 중국은 뭐 보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홍콩 보시고 또 대만 눌려있다 할지라도 대만도 뭐 크게 고점 대비해서 크게 추세적인 부분이 이탈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도 나와 있네요. 일봉상의 기준에서 진성과 가성을 말씀드렸죠. 진성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울기가 중장기 이평의 기울기가 상승 추세일 때 그럴 때에는 눌리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성 골든 크로스냐 정배열 상태냐 이런 부분도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다 좋아요. 실질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럼 환율은요? 우리나라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게 뭐 사드 문제 있었고 그 다음 좀 풀릴만 하니까 환율 문제. 그러니까 2015년도 하반기 보면 그렇죠.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은 2015년도에 쫙 올라갈 것 같더니 중간중간에 뭐 좀 될만 하면 터지고 그게 사실은 삼성그룹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제일모직과 삼성모직의 합병. 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좀 급락을 했었고. 어찌됐건 그 환율 부분인데 바닥에서 여기가 1,100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이고. 바닥에서 어찌됐건 뭐 안정화를 좀 찾았어요. 환율 조작국이네 뭐 이런 내용은 언제든지 항상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좀 줄이 조금 위에 올라가져 있는데 이 정도 범위가 여기가 1,100원입니다. 1,100원을 살짝끔 한번 이탈을 해서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때 뭐라고 얘기했죠? 외국인이 막 주식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환율이 강세를 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뭐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13조를 샀어요. 13조를 샀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이 2005년도 8월부터 2007년도 10월까지 이때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를 팔았냐면 44조를 팔았습니다. 그럼 44조를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13조 사서 원화가 강세를 뗐으면 44조 팔았으면 원화가 약세를 떼야 되겠죠? 그죠? 달러를 막 사갖고 나갈 테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팔 때 시장은 폭등을 했고요. 원화는 900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90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기적인 그 결과론적인 해석. 깨지고 나니까 외국인이 사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 자락에서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기술주들 하나도 못 잡죠. 수출주들 하나도 못 잡죠.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단편적인 거 놓고 보시지 마시고 먼 그림, 큰 그림을 좀 놓고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1,100원 위에 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좋았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은 1,000원 정도 선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원 정도 선이 무너지고 뭐 이러한 900원 이렇게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그럼 전기전자 업종 안 보셔야죠. 그때는 보라고 해도 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대차 그룹주들을 엔화가 어찌됐건 약세 기조로 다시 어찌됐건 돌려놓을 텐데 지금 기조에서 현대차 그룹을 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데서 전기전자 업종 보는 게. 그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보셔야죠. 자동차는 엔화 때문에 좀 힘들죠.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시황이니까 엔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와 인덱스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엔화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엔화 보시면은 뭐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보실 수가 있겠죠. 달러가 이제 소폭의 강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 안정세를 취한 거고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강세 부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브렉시트 때 형성됐던 이러한 그 저점 라인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던 거죠. 브렉시트는 아무 문제 없네라고 했었는데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이제 회귀를 시킨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의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은 다시 약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죠. 왜? 추가적인 강세를 띠게 됐을 경우에는 아베 정부가 감당을 못합니다. 일본이. 그리고 혼자서 정해놓은 정책이 아니라 정확히 보시면은 뭐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가게 나왔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의 또 협의. 그렇게 돼서 야, 엔화 약세로 갈게. 그래, 나 달러 강세로 갈 거야. 나 출구 전략 할 거야.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금리 인상한 거고. 점진적으로 이제 미국 쪽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세 부분은 다시 너무 뭐 여기가 과도하다 싶다면 이 정도 범위까지는 뭐 돌려놓지 않을까. 절반 이상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선진국이 일본이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흐름 자체, 주식시장 흐름 자체 약세를 띠면은 심리적인 부담이 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안정화를 찾는다면 주변 증시, 일본도 좋죠. 그다음 중화권은 중국은 변동성 이제 거의 죽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항생이나 대만이 추세가 긍정적이죠. 그렇다면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못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WTI부터 보겠습니다. WTI 보시면은 조금 이따 시간 되면은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봉인데 어찌됐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등락폭의 흐름은 그다지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장도 밀리고 하나케미칼도 또 화학주들도 야 유가 빠져서 밀렸어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밀린 거죠. 뭐 꼭 유가 때문에 밀린 건 아닙니다.
그럼 뭐 어찌됐건 요거는 정유화학업체의 반등의 모멘텀을 같이 줄 수 있다. 근데 월요일날 반등 나와도 사실 시장 반등 나와서 나온 거지 요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월봉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설명 드릴 거냐면 유가가 어찌됐건 쭉 올라서죠. 2007년도에 뭐 150불인가요? WTI 기준에. 그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2008년도 리먼 터지고 쭉 깨져 내려왔다가 다시 120불인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유가 부분이 리먼 터지고 120불까지 올라간 게 왜 오른 거예요? 여기는 경기가 좋아서 올랐어요. 2002년, 3년부터 계속. 근데 이때 뭐냐면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하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결제 통화가 달러인데 달러와 가치가 약세를 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빵 하나 사 먹었는데 중동에서 1달러 받아가지고는 빵을 못 사 먹으니까 2달러 내놔.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리먼 터지고 경기 어렵다. 중국이 뭐 이제 더 이상 안 사들인다. 그럴 시점 아닙니까? 근데 정유화학업체는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냐면 이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는 영업이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눈 뜨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 재평가. 눈 뜨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게 더 계속 재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유화학업체뿐만 아니라 뭐 고려해 같은 종목군들. 그래서 랠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치 조정 받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때 올라갈 때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올라왔어요. 차화정 있었죠. 차화정. 그 왜 올라갔어요? 랩 상품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랩 상품에 자금이 너무 몰리고 그쪽 자산이 차화정을 샀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이때보다 유가는 덜 올랐는데 또 영업마진도 덜 올랐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팅 나올 때 뭐 수익 내셨으면 잘 되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오죠. 계속 내려오다가 마지막 정점 찍는 때가 언제냐면은 2014년도에 출구 전략 단행하겠다 할 때 그때 막 9999 밀리고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올해는 금리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가가 쭉 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쭉 뻗어 올라갔죠. 달러의 강세 때문에. 그리고 엔화의 약세.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28불까지인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유화학업체 다 박살나야 되죠. 아닙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락이 나올 때 2015년도에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거, 뭐 저희 쪽 방송을 들으셨다면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 시가총액 12조인가에서 25조까지 100% 상승. 근데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하나케미칼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가가 밀렸어도 주가 상승. 그럼 유가가 밀려가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잘 갔느냐? 박살났죠. 아시아나항공 작년에 초반에 수익 잘 냈다가 나중에 그냥 막 주구장창 깨졌습니다. 9,000원대에서부터 뭐 5,000원대인가요? 거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유가 부분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기준은 저희 그 고객분께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정유업체가 우리나라에 4개가 있는데 상장사가 2개죠. 근데 어떻게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정유업체 4개사가 사상 최대치 실적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왜 증가했냐면 이쪽에 이제 그 유가가 여기 있을 때 또 유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유가가 오를 때는 휘발유가 막 그냥 급격히 올리죠. 근데 유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휘발유가 그렇게 안 내리죠. 그러니까 이쪽에 정제 마진이 영업이익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기준 또 유가가 막 120불, 150불 갔을 때 기준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있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에 대한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 영업의 이익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2007년도, 2009년도 이럴 때에는 영업의 이익, 재고자산의 재평가 때문에 함께 평가를 받은 거고요. 지금은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영업이익 기준.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맨 끝에는 화학업체 하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자, 투자자별 수급 동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기준에서 뭐 3월 기준부터만 보여지는데 2월부터 누적으로 잡으시면 13조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잡으시면 9조. 그러니까 1월과 2월 사이에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좀 중요한데 연기금이 횡보예요. 그러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기금 입장에서는 편입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조금 입김이 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벌써 레임덕에 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입김이 셀수록 연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 자금은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일단 어찌됐건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매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는 수급 개선 폭을 하반기 또 4, 4분기 들어설 때마다 더 볼 수 있다. 그럼 연기금이 선호하는, 어차피 또 대형주죠. 연기금이 선호하는 종목, 또 혹은 연기금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낮아져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팔았어요. 보면 기관 쪽에서는 투신입니다. 투신인데 투신 같은 경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시장을 외국인들이 막 44조를 내다 팔 때 투신이 다 제낀 겁니다.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투신이 하는 거는 자기 자체 자금이 아니죠. 예? 전부 주식형 펀드 스타객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1년에 한 20조 이상씩 들어왔으니까 한 달에 한 2조씩 들어왔어요. 예? 근데 지금은 74조, 78조에서 지금 40조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40조에서 정체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요만큼 매도를 했습니다만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가 환매 신청 안 하셨죠. 그럼 대사해야 돼요. 비중 다시 넣어놔야 됩니다. 가격은 아무 상관없죠. 네? 자기 돈 아니잖아요. 자기 돈 아니니까 얼마에 팔았든지 비중만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수급 개선폭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전체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추세는 지속될 수 있고요. 외국인들 추세 지속되는 거는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추후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뭐 1,100원을 깬다, 1,000원을 깬다가 아니라 추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2007년처럼 정상적으로 원화 강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입지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도 IMF 쪽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바스켓 통화로 같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조금 더 빗장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두 군데를 찍어서 얘기했어요. 환율 조작국을. 중국하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원체 정치적인 공조를 하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걸 좀 열어놓긴 했는데 그게 뭐 미국 쪽도 대선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책이 좀 나오고 해버리면은 그렇다면 원화는 자연스럽게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그 환차익을 놓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하도 요즘에는 막 그러죠. 원화 강세 뛰면은 막 큰 무슨 또 난리 난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악재인 것처럼 또 원화 강세가 악재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인상했을 때 이제는 완전히 애웠죠. 이제 2004년 6월 이후 그때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금리 올렸어요. 미국이. 그때 글로벌 시장은 다 랠리 나왔습니다. FOMC 회의가 1년에 8차례예요. 열릴 때마다 올렸어요. 근데 계속 랠리였어요. 그 당시 기준에. 그리고 우리나라 2007년도에 고점 찍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고점 갱신하는데 2007년도 고점 찍을 때 원화 900원 이탈했습니다. 2004년도 10월부터 해가지고 1140원이던 원화가 900원 이탈한 게 2007년이에요. 근데 시장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날아다녔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환율 부분에 있어서 원화 강세를 띨 정상적인 강세를 띨 가능성에 외국인들 베팅. 거기에 이제 그 연기금의 주식 비중 확대, 거기에 주식형 펀드 수대액 잔고가 이게 터져야 되죠. 예전에 2,000포인트 넘길 때 막 70조, 한 달에 2조 들어오는 것처럼 다시 그 열풍이 불어야 돼요. 다시 그때 열풍이 불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안 계시고 어디 이제 뭐 세이셀 뭐 이런 섬나라 가셔가지고 와이파이 다 켜놓고 왜냐하면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한 달에 막 2조씩 들어와 봐요. 근데 지금은 돈이 더 많이 풀려 있으니까 한 달에 한 4조씩 들어와 봐. 외국인이 막 한 달에 외국인이 2년 동안 44조를 파는데 시장이 600포인트 올라요. 1,400에서 2,000까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랠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제 금리 이제 점진적으로 올려 놓을 때 가능합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약세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가 52주 고점을 못 뚫고 있어요, 사실.
어지간한 데는 지금 다 뚫었거든요. 예? 호주, 대만, 항생, 뭐 미국, 독일 다 52조 국가 다 뚫었어요. 우리나라만 못 뚫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한 부분이 뭐 사드의 심리적 영향도 있었고 원화 강세의 일부 영향도 있었고 근데 그거 지금 다 비껴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상대적인 약세구나 저점 편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얼마예요? 184%인가 그렇죠? 요 2009년도 바닥 대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 그리고 일본도 지금 한 135% 올라와 있어요. 요 바닥 대비.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역시 약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주장하는 거는 2,300포인트. 그건 왜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또 삼성전자가 그게 뒷받침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입니다. 오늘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자, 수익률. 이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인데 여기서 이제 뭐 눌려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컴투스가 속색이다 이번에 좀 툭 하고 튀어 올라왔죠. 근데 이런 종목 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전체 문자에 죄송합니다만 전체 문자로 보내드렸나? 죄송합니다만 OCI는 손절을 보내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컴투스 같은 경우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도 8월 말까지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만큼 물량을 뺏겼어요. 네? 이만큼 뺏겼는데 이 물량 뺏긴 게 한 12%인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가 12만 6천 원인가 8천 원인가 12만 원대 중반입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무슨 뭐 포켓몬고? 그거하고 또 사드 영향 때문에 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중국에서? 뭐 그러한 내용 때문인지 몰라도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게 냈는데 주가 바바바바바바방 밀리더니 11만 원도 깨지고 10만 3천 원 막 예? 평균 단가 이건데 근데 수급은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뺏어놓은 물량 그대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감내를 하시면 돌립니다. 예?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상증자 해버려요. 주주 배정으로. 작년에 그랬죠. 컴투스가. 그래가지고 깨져 있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더 깨져 버렸어요. 뭐 그런 경우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OC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수익을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수급 부분이 주가가 밀리는데 수급도 같이. 주가 밀리는데 수급도 같이. 그중에 주력으로 들어왔던 쪽도 정리. 일정 범위. 그래서 전저점이 이탈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손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런 평균 단가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시더라도 편하세요. 대형주에서도. 딱 물려 있으면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조금만 안 보시고 다시 보시면 소형주는 하루만 해도 지분 다 빼고 나가는데 대형주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SBS 쪽인데 요게 문제죠. 얘가. 예? 얘가 아주. KB금도 아니 세상에 요즘장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시가총액 20조다라는 뭐 이런 금융 지주사 추천하는 사람이 여기서 방송에서 다 올라오면 모를까 바닥에서. 어찌됐건 저희는 33,000원 보통 이제 33,000원대 많이 들어가 계시고 여기는 좀 더 올라갔어요. 하나케미칼은 그냥 막 주구장창 내려갔죠. 그냥 막 내려가고 그냥 종가가 24,600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막 비중 꽉꽉 채워야죠 이제.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설명드릴 겁니다. 하나케미칼은. 그리고 그 다음에 N소프트 같은 경우도 예?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뭐 작년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재작년부터 갖고 오신 분들. 근데 이제 재작년에 갖고 오신 분들은 수익이 많죠. 근데 작년부터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뭐 내나 그냥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기준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3월부터 접근하신 분들은 21만 원대부터 접근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자주 줬고 얼마 전에도 뭐 가격 좋게 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목요일 날 장중에 27만 4,500원인가요? 네? 그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막 배 아파. 지금 어떻게 할까? 27만 원인데 어떻게 할까? 더 사신 게 아니라 없으니까 이제 물량이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 사셔야죠. 최소한 15% 20% 사셨다가 더 밀리면 비중이 이제 확대하셔야죠. 못 사세요. 에이 내가 이거 22만 원에 샀다가 24만 원에 차익 실했는데 내가 어떻게 27만 원에 사?
근데 안 내려와요. 그냥 가죠. 그리고 간혹 내려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쿵 하고 밀렸죠. 그렇게 내려오는데 못 사요 또. 왜? 겁도 나고, 일단 겁도 나고, 두 번째는 내 종목은 더 깨져 있어. 응? 딴 거 들어가 있잖아요. 딴 거 더 깨져 있어갖고 옮기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시기 전에 주력 종목은 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좋죠. 이 종목은 사실상 GS 리테일 감안하면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굉장히 고평가 상태이긴 한데 수급 논리에 있어서 유통 물량도 적고 굉장히 뭐 개인들 물량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 가격대에 한번 진입이 잘 됐죠. 19만 원 살짝 이탈되는 흐름이 있었고 평상시의 범위가 20만 원에서 22만 원 요게 박스입니다. 근데 수급은 누적이 많아요. 최근에 일부 물량 개인이 안 오면서 20만 원이 이탈됐어요. 20만 원이. 그렇다면은 뭐 요것도 비중 한 5에서 10% 정도 범위, 10% 정도는 뭐 들어가시더라도 무난합니다. 뭐 삼성전자는 이것도 조금 이따 차트 보고 설명드려야 돼요. 직원이 빼버렸어요. 빼버려갖고 야 이거 빨리 놔야 되는데 하다가 못 넣습니다. 어제 저희 회식이 있어갖고 얼마나 좋아요. 땡큐지. 아마 방송 모니터링은 안 해봤는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주가가 160만 원 팍 깨지고 개파락 나오고 163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자 이거 삼성전자 내려왔는데 얼마에 살까요? 아 160만 원, 150만 원 이탈되면은 뭐 그런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0만 원 이탈되고 목요일 날 저점이 156만 3천 원이었죠. 근데 기다리던 조정 안 주고 금요일 날 돌렸죠. 다시 160만 원 공방. 근데 어찌됐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수익률 3월부터 가지고 오신 분 수익률 5억 자산에서 중간에 수익 내시고 포트 비중 요걸로 딱 채워 놓으시고 요게 6월 24일 기준입니다. 6월 24일에 현금 1억 그리고 이제 요거 편입한 금액이 한 4억 5천 조금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6월 24일 날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18번째 등록돼 계신 분이신데 그분 기준에서 브렉시트 터졌지만 손절을 안 했습니다. 손절이 아니라 차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점에 잘 편입해서 3,800만 원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 가지고 갈 겁니다. 브렉시트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시황도 잘 맞아주고 종목도 다 움직여줘서 7월 1일 기준에 5,800, 7월 8일 6,900, 7월 15일 8,500 이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요 분이 매매를 안 하셨기 때문에 평균 단가나 매입 수량이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단위의 종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22일 날 8,600 그리고 29일 날 8,400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9,600 야 난리 났네 이제. 8월 9일 날 1억 1,000 이거 어떻게 해? 예? 1억 2,100 그랬는데 똑 떨어졌어요. 예? 1억 1,400으로 요 주에 똑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이유가 뭐가 빠졌죠? 하나테크인이 많이 빠졌네. 그죠? 56,000원으로 하나테크인이 많이 빠지고. 근데 요게 이제 그나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억 1,700으로. 그러니까 뭐 시장 뭐 눌리고 숨쉬기 곤란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3월부터 5억 자산 넣으셔서 1억 1,700 수익이시면은 그럼 현금 1억 있으시고 4억 5천 원금에 5억 6천, 5억 7천, 6억 7천. 그러면 1억 7천 수익이면은 34%인가요? 3월부터 6개월 동안 34% 계좌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매년 나옵니까? 지금 장이니까 좀 운 좋게 대형주에서 나오는 거지. 시장 안 좋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좋게 본다는 겁니다. 좋게 보기 때문에 소형주에서 왔다 갔다가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힘들어갖고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형주에서 차분하게 수익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어디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삼성전자 있네? 아닌가? 아, 요거만 있구나, 요거만. 네. 하나테크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하나테크인 보시면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사실상. 그죠? 지난주에 보여드리고 62,000원에 전량 매도 사인 냈습니다. 5%는 가져가실 수는 있어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AS를 다시 잡아드리면 7만 원, 8만 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량 매도 사인 드린 이유는 주력주가 삼성전자, KB금융, NC소프트,
하나케미칼 4종목인데 그냥 얘도 좋다고 얘도 주도 주고 예? 거기에 또 뭐 현대중공업 좋다고 현대중공업도 넣고 다 못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그룹주는 하나케미칼을 들고 가고 있으니 하나테크인은 그냥 수익 종목으로 하자. 그래서 짧게 5% 10%에서 수익을 계속 창출을 해드린 거죠. 근데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AS 전략 부분은 단순합니다. 매집을 누가 얼마큼 했고 그 평균 단가가 얼마큼 됐고 이들이 얼마만큼 올려놔야 자기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지. 시장 상황이 꺾여지면 손절도 할 수 있겠죠. 네? 리먼 때 같은 경우 손절 무지하게 했습니다. 리먼 때는 하나테크인을 가지고 놀았던 기관이 한국투자증권하고요. 미래에셋증권. 한투가 쫙 올리면 미래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면 미래가 딱 받아갖고 미래가 싹 올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리먼이 땅 터지면서 둘 다 지분 신고를 할 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리먼이 빵 터지면서 미래가 다 던져버렸어요. 그걸 하나가 다 받았어요. 그 하나투자증권이. 하나가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이. 그래가지고 한국투자증권이 삼성테크인일 때 지분율이 12%가 넘은 적이 있습니다. 12%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되돌릴 때 일부 손절을 했죠. 되돌릴 때 손절을 하는데 삼성 이미징하고 삼성테크인하고 기업 분할할 때 그때도 그대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 이미징도 한국투자증권이 12% 있었는데 저희가 싸게 잘 샀어요. 한 8,000원인가에 샀는데 12,000원쯤에 전화를 했죠. 단기간에 12,000원 올라왔거든요. 주식수 2천만 주짜리였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원래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이제 슬쩍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 입장에서는 다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 던지길래 그래 우리도 한 50% 먹었으니까 차익 실현 하자고 12,000원대에서부터 싹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상장사 하나 파시고 가입하신 고객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산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는데 탈퇴했어요. 탈퇴. 왜 그랬냐면은 그거를 다른 쪽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받은 이유가 삼성 이미지가 이제 뭐 물론 그 현대나 이런 쪽 현대 이름을 많이 쓰는 데도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 삼성 브랜드 자체의 그 삼성자를 쓰고 있는 쪽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제약 뭐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이미징이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2천억 분이 안 됐어요. 2천억짜리 10,000원에 2천만 주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잡아당겨갖고 7만 원인가까지 당겨버리는 쫙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삼성그룹에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흡사병 해버리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뭐 기관도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가 9.24% 개인들이 뺏겼습니다. 뺏기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 평균 단가가 45,000원, 43,000원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뭐 편입 단가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번 주에 다시 이제 고점 높였죠. 이번 주에 44만 주 샀더라고요. 그러면 0.8%. 그러면 10%가 넘은 겁니다. 10%가 넘은 거면은 10에서 15% 매집을 했을 경우에 평균 단가 대비 50%는 주가를 들어 올려야만 차익 실현을 해도 수익이 남습니다. 요건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든 소형주, 장난을 치는 종목도 우리가 수급팀이야. 수급팀이면 내가 한 500억짜리 종목에 한 100억 들어가서 이제 수급 만지기로 했어요. 그럼 100억에 매수 평균 단가 9주 몇 주 정도 거두면 얼마가 되고 나중에 쌓아올릴 때 어느 정도 쌓아올리고 거기서부터 쫓아올 때 때린다. 그 계산의 단가가 있어야 됩니다.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이 정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뭐 45,000원 기준 잡으면 50%라고 잡아도 얼마예요? 22,500원? 67,000원? 거의 한 7만 원 되겠네요. 목표 주가가. 차트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이고요. 뭐 이건 뭐 꾸준하게 계속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71% 올라왔네 벌써. 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인데 와 벌써 요때죠. 요때. 여기가 뭐냐면 수급이 요 정도 놓여져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개인들이 요 정도. 여기는 여기. 여기니까 목표 주가를 똑같은 수급의 기준이라는 볼 때 요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누적 수급에 뺏긴 겁니다. 똑같은 범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뺏겼죠.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부분, 그 다음에 요 높이 부분에 단계별 목표 주가 부분.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최종 목표 주가 나오는데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이거를 뭐 지금 그린 게 아니에요. 옛날 자료들 다 보시면 또 매주 오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저 꼭대기부터 해서 다 그려드린 겁니다. 처음부터 얘가 여기 이런 데 있을 때부터. 네? 지금 다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때부터 드린 목표 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요것도 보여드리지만 뭐 이런 맥락이라든가 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여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얼마예요? 기준 잡으면.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뭐 7만 원 기준은 무난하게. 수급 부분이 꼬인 게 있어야죠. 계속 들어오는데. 그죠? 유통 물량도 거의 없겠죠. 개인들은 어때요? 야,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사? 못 산다니까요. 사시겠어요? 못 사요. 기다리시죠. 기다리시다가 얼마 전에 5만 6천 원대까지 왔어요. 자, 매수 사인 나옵니다. 매수했어요? 안 사. 겁나서 안 사고 내 종목 물려 있어서 안 사고. 근데 결국은 바꿔주실 때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테크인 넘어가고요. 7만 원에서 8만 원 기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지라인 다시 6만 원 정도 보시면서 밀려 내려와 주면은 편입 기준 잡으셔야 되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지금 KB금융의 목표 주가는 4만 원도 잡아드리고 4만 2천 원도 잡아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스윙으로 보실 분들의 기준이고 저희는 기존부터 15% 비중이었죠. 기존부터. 처음에 이제 10% 드렸다가 대밀렸을 때 15%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 나오고 다 내년부터 되면 이제 비중을 더 올려야 되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나오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 실적의 연동성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예대 마진을 뭐 금리 조금 요만큼 올렸다 예대 마진 막 이만큼 늘릴까요? 안 되죠. 다만 한국전력이 PBR이 0.24배였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지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회귀됐을 때 그냥 정상적으로 회귀됐다고 해서 영업이익률 또 영업마진 남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주가 가는 게 아니라 시장 관심을 받는 거죠. 이건 너무하다. 회사를 팔면은 10,000원인데 주가는 지금 2,400원에 움직여. 너무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철강이나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속타에 뭐 어떤 재료가 나왔든 처음 스타트는 철강하고 조선 같은 경우에 0.34배, 0.42배. 근데 계속 시장에 관심 못 받으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시장에 관심 받으면 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B금융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0.46배, 0.42배 이랬을 거예요. 지금 한 0.5배 정도 됩니다. PBR이. 예? 금융주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한 소외된 국면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주봉으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기서 꼭지하고 여기서 꼭지가 대략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N자형이죠, 일단은. 이건 누가 봐도 N자형이란 말이에요. 서양식 패턴은 누가 봐도 N자형이어야 돼. 나 혼자 그려가지고 요거 말도 안 되게 여기서 이거 N자입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누가 봐도 N자가 나와야 N자인 거예요. 예? 근데 N자형의 기준의 목표 라인은 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간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략 얼마가 돼? 42,000원? 여기가 5,000원 범위에요. 그럼 37,000원 정도 되니까 42,000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42,000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KB금융을 42,000원 보려고 지금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유통 물량도 없어요. 이쪽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개인들 지분은 뭐 내리 뺏긴 상태고 예전부터도 자산 가치나 뭐 이런 부분 대비해서 워낙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하나요. 근데 그쪽도 1년에 한 2조 정도 순이익을 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 은행주들이, 금융주들이 수익이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장을 막 크게 못해서 그러는 거죠. 자,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변동성 범위를 우리가 이걸 박스라고 논하면 안 돼요. 서양식 패턴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요만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뭐 특히 방송 나온 전문가분들이 다 하시면 이걸 박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형. 선형은 뭐냐면 뉴 프라이드 같은 종목 있죠. 단기적으로 3,000원짜리 2만 원 보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3,000원에서 2만 원이면 17,000원이죠. 이 높이가. 근데 여기서 평상시에 1,000원에서 3,000원 움직였어. 그럼 2,000원 범위죠. 17,000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00원이 굉장히 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놓고 선형 패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박스권하고 선형의 큰 차이는 뭐냐? 박스권은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정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수주간에 걸친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높이를 목표 주가로 설정하는 거고요. 선형은 뭐냐? 장기간의 횡보 이후에 대량의 뭐 거래량이 터지든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뻥 터지고 났을 때 올라가는 힘, 이것을 그 높이 부분을 설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높이만큼으로 설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스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선형의 기준이 뭐길래 얘는 선형이고 어떤 애는 박스냐.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누구도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또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고. 박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상시의 변동성 내에서 움직이는데 수주, 수개월 동안에 큰 이슈 없이 움직이는 거. 그럼 선형은 뭐냐? 선형은 평상시에 그 앞전의 변동성 대비해서 수개월, 수년 동안을 앞쪽 변동성 대비해서 급격하게 변동성이 줄고 움직이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 꼬리 다 빼고 나면은 35,000원에서 42,000원, 7,000원이죠. 20% 이내에서 시장이 그렇게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20% 이내에서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약주 있죠. 제약주 대형사들은요. 심한 경우에는 10% 범위의 등락을 2년, 3년 갖고 온 애도 있어요. 그러다가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형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예로 뭘 보여드릴 거냐면 그것도 이제 하나케미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양식 패턴 배우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깃발형. 깃발형이 있고 뭐 페넌트형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요 짧은 구간에 요 길이 대비 요 짧은 구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요 기대만큼의 높이의 상승률을 나타낸다. 깃발형이나 페넌트형 굉장히 빠른 상승이 나옵니다. 강한. 예? 그런데 요것도 기준이 뭐냐? 이렇게 세워놓고 보고 싶은데 멀리서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얘부터 얘까지 당겨놓으면은 이 그림이 쫙 늘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쫙 늘어져 버리는 그림이 되죠. 어디가 기준이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적인 그 금융투자협의회에서 내놓는 자격증 시험 체계는 예제를 자기는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제를 넣느냐면은 점상 간 거 있죠. 점상 간 종목을 여기다 넣어놔요. 그럼 점상을 갖다라는 건 뭐예요? 소형주라는 거죠. 네? 그럼 소형주가 점상을 이만큼 갔는데 요만큼 조정받고 이만큼 더 갈 수 있으니 여기서 사라는 거야? 교과서 내용이? 그잖아요. 점상 이만큼 갔는데 요거 100개 나면 또 가니까 점상 종목을 예제로 넣어놨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서양식 패턴은 말 그대로 서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 있던 거를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뭐 교수님 이름으로 써놨는데 연구원들이 그걸 베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월봉이 이런 모양새입니다. 깃발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점상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러한 패턴의 모양에서 움직였을 때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그래서 결론은 그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고 KB금융에 지금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와닿지 않으실 텐데 꼭 이제 대개 돌아가시면 신한금융지주 꼭 보십시오. 금리 인상할 때 랠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시장 대비해서 거의 2배. 예? 그 무겁다고 느끼는 금융주가 시장 대비 2배. 그 다음 보험주 가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가 어부지리로 옵니다. 그래서 선형 패턴으로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금융주 치고 올라가면요. 기존에 관심 갖던 분들은 못 쫓아갑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애니소프트입니다. 애니소프트도 세상에 무슨 게임, 이게 어떻게 게임주예요. 주가 등락 보면은. 굴뚝주지. 예? 움직이지도 않고, PER도 낮고, 무슨, 예? 자, 그렇지만은 애니소프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다 감안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뭐, 이거 요즘에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기가 있어요. 요거 월요일 날 오전 중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하도 악을 써가지고 어느 날은 막 늦게 나와. 안 돼. 원래는 주말에 다 올라가야 돼요. 혹은 제가 더 부지런해서 제가 금요일 날 다 만들어 놓고 강연에 오시기 전에 다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전에는 또 초기에는 이걸 다 프린트해갖고 다 나눠드렸죠. 예? 그랬는데 하여간에 이거 다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26일인데 그러니까 윤정도가 못 돼가지고 시장이 좀 어려우면은 막 부랴부랴 막 날짜 수정해갖고 올려요. 예? 오늘 시장이 많이 깨졌다면 오늘 날짜를 막 수정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려요. 괜찮습니다라고. 근데 지금 뭐 그러고 나서 NC소프트는 좀 강해졌기 때문에 26일 날 이게 CNBC 방송 때문에 만들어놨나? 어찌됐건 6월 20일이에요. 6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예요. 그럼 2달입니다. 2달 동안에 5%를 샀어요. 적지 않아요. 평균 단가 25만 2천 원에 107만 주. 그러면은 2,500억을 샀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샀죠? 안 산 것 같은데 그냥 찔끔찔끔. 하루에 거래량이 한 10만 주 안 나올 때도 있어요. 10만 주가 안 나와. 아, 이렇게 거래량 적은 거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얘를 2만 5천 주짜리, 2만 5천 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100만 주예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500원짜리 종목이라고 치면 하루에 1,000만 주 거래량 터지는 겁니다. 많이 터질 때는 30만 주니까 3천만 주 이렇게. 적을 때는 이제 한 적어도 그래도 한 6, 7만 주 이상 터지는 게 거래가 되는데 그러한 그 거래량 속에서 107만 주나 추가적으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균 단가 25만 2천 원. 거기다가 약 5% 가깝죠? 5%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면은 30에서 50%를 평균 단가 대비해서 들어 올려야 차익 실현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평균 단가에 30에서 50%를 얹으셔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누적된 그 매집된 게 있겠죠? 근데 예전에 누적돼 있는 매집도 놓고 보시면은 23만 4천 원 뭐 이래요. 요 기간하고 요 기간하고 다른 데도 비슷하게 매집했네. 손바뀜이죠, 계속. 단가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저점 편입한 거는 이제 포트 비중 이제 한번 잘라내야 돼. 맨날 뭐 몇 년 전에 산 단가로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포트 비중 한번 잘라내야 돼. 새롭게 진입하는 쪽, 아이 좋아, 우리가 받을게. 계속 그렇게 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은 지금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16.03% 351만 주 뺏겼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는 2014년 11월. 그때가 이제 넥슨 재팬이 코멘트를 날리죠.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사인을 줍니다. 야! 조만간에 문제를 일으킬 테니까 니네가 좀 지금 바닥에서 구주 작업 좀 해놓고 문제 내가 땅 일으키면 주가 한번 뻥 쳐줘. 뭔 소리냐면은 넥슨 재팬에서 돈이 들어오죠. 그죠? 김정주 회장님도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뭐 우리 김택진 회장인가? 그분도 아니 서울대 선후배인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뭐 그렇게 앙숙일까요? 그러면 지분 경쟁 요만큼 얘기 나왔을 때 정부에서 한 발짝 툭 건드렸죠. 네? 한 발짝 툭 건드렸어요. 그러지 마라. 진짜로 제대로 경고를 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제가 판단할 때 뭐냐면 그거는 완전히 장난질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분 신고를 해서 이거 경영권을 위협할 경영 참여의 목적이냐 아니냐에 그 지분 신고 해야 되는 범위에 요만큼 지분을 남겨놓고 편입을 했어요. 지분을. 그래놓고 요만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주가가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지만 그거는 손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돼 있었어요. 환차익이. 근데 주가가 많이 밀리니까 거기서 요만큼 더 산 거죠. 아무 얘기 안 하고 더 샀다 그리고 공시만 딱 해요. 그 순간 외국인과 기관 힌트를 딱 얻죠. 그게 요겁니다. 요때. 11월 3일. 저 때가 29일인가에 아마 공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재 낀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 초에 경영권 참여를 하니 뭐하니 야 저기 뭐 이사진 날리고 말이 됩니까? 아니 뭐 돈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산이 얼마인데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쇼입니다 쇼. 그러고 나서 던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 손해를 봤냐 뭐 손해 절대 안 받습니다. 환차익이 얼마인데 올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적적으로 들어온 물량이고 실적도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돼요. 그래서 이제 뭐 추후에 한 1조 정도. 그리고 사드 문제 때문에 맨 처음에 포켓몬고 때문에 한번 추락을 했죠. 27만 원 넘겼다가 포켓몬고 때문에 한번 밀렸어요. 두 번째 사드 문제 때문에 또 밀렸어요.
근데 사드 문제가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부분이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드 문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루머 돌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뭐라 나왔냐면은 신규적으로 이제 미국 중국에서 예? 중국 쪽에 지분을 좀 일부 넘겼잖아요. 그 활용을 해서 중국에 모바일 게임 출시를 했는데 그게 뭐 그 당시 기준으로 좀 선풍적인 인기 탑10 안에 다 들어가고 뭐 1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전화 위복이 되고 그리고 포켓몬고가 IP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리니지의 IP가 뭐 대단한 NC소프트는 그게 뭐 악재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조 이상의 이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뭐 어마어마하고요. 사상 최대치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팽배해져 있고요. 테마가 불어가지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고점 38만 원대 기준이거든요. 많이 추락해 있죠. 그리고 16% 이상 매집했고 유통 물량이 적은 상태에 21만 원 평균 단가라면은 예를 들어서 16%만 100% 움직인다고 보셔도 돼요. 100% 해봐야 42만 원이고 사상 최고치 고점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50%만 잡으시더라도 30만 원대. 그럼 지금 27만 원 공방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27만 원 공방 중에도 손바뀜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부분 아까 하나테크인 보셨죠? 하나테크인이 어떻게 됩니까? 저 정도 높이의 수급이면은 뭐 요 정도 기준인데 어찌됐건 요 가격대 그리고 요 위치에서 요 가격대 그거보다 수급은 더 내려와 있는데 그 수급이 얼마큼? 5%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5%. 그렇다면은 요거 뚫고 가는 거는 뭐 쉽죠. 여기서 양봉 크기를 요런 거 혹은 뭐 요 앞전이 안 보이는데 요 앞에 부분이 이제 양봉이 쭉쭉 뻗어 올라와서 고점을 찍었겠죠. 저런 양봉 크기 하나만 나와도 요만한 양봉 하나만 나와도 월봉 기준에 34만 원입니다. 근데 요런 양봉이 한 번 나오면 못 쫓아가는 게 문제죠. 근데 못 쫓아가는데 양봉을 한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와버리면 거래량 터지면서 더 나와버리죠. 그래서 담가 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대밀려서 손실 날 종목이 아니니까 매매가 좀 좋으시면은 박스에서 움직임 가져가셔도 편안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 뭡니까? 저희도 기준이 26만 원 넘길 때 거래량이 15에서 30만 주 미만의 거래량일 때는 일단 차익 실현. 왜? 거래량 없이 고점을 뚫으면 그거는 진정한 고점이 아닙니다.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그러면 27만 원 넘길 때 15만 주에서 30만 주 거래를 못 터뜨리면 차익 실현 일부 하고 밑에 다시 받고. 그럼 왜 그걸 공식적으로 문자 사인을 못 던지느냐? 공식적으로 막 다 물량 내놔버리고 개인이라도 뭉치면 많잖아요, 물량이.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그 당시에 같이 계신 분이 계시니까 오늘 와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한진해운 할 때요. 또 그때 당시 삼성테크인을 할 때 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제 저희도 같이 따라서 사죠. 근데 누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 2007년도에. 물량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매다 그러면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주가가 흔들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진해운 같은 경우 도이치 창고에서 다 받아갔습니다. 저희도 수익도 많이 났지만 거기서 매도를 했는데 도이치 창고에서 그거 다 받아가서 들어 올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삼성테크인이 가장 재밌었는데 시장은 가는데 어느 날 눌렀어요. 눌렀는데 매집 창고는 도이치하고 CLSA 두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눌리는 날 우리가 삼성테크인을 얼마를 들어왔냐면 대우증권 ELW 상품 레버리지 5배짜리 60억인가 들어왔어요. 60억이면 60억 배의 5배면은 300억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300억이면은 그 당시 기준에 4만 원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수로 따지면 뭐 무지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4만 원 몇 주 들어가야 돼? 80만 주인가? 아닌가? 아니 막 무지하게 저희가 사고 도이치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다가 계속 더 때리는 거예요. 뭐 자기는 차익 실현도 될 수는 있긴 한데 더 때리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개장 초부터 도이치가 또 때리는 거예요. 개장 초부터 막 10만 주씩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다음날 또 샀어요. 대우 상품 또 한 60억 사고 한국투자증권 상품 사고 다 샀어. 샀더니 사는 도중에 CLSA가 갑자기 10만 주 확 매수 들어오고요. 그 다음 도이치가 팔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돼서 매수 우위. 그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그냥 치고 올라간 거예요. 시장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그달 말까지 한 5만 원까지는 갔는데 저희가 먹고 나온 건 10%. 10% 조금 더 수익이 났어요. 근데 ELW는 5배 정도 내버려지니까 50%. 이틀 만에. 그냥 아이고 시겁을 했죠. 저도 막 너무 때리니까 막 한 40만 주 50만 주 나오니까 한 창고에서. 얼른 팔고 차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잡아 끌어올린 게 5만 원. 4만 9천 몇백 원인가? 그래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그렇게 됐을 때 대우 쪽에 전화를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게 좀 불법이긴 한데 뭐 창고 특정 창고 물량 나오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야 이거 어디 거야? 누구 내 거야? 뭐야? 왜 이 물량이 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들어와? 그때는 저희가 들어갈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대우 쪽에서 자기네 상품 쪽에 이제 자체 매수는 없었으니까 상품 쪽 연결을 해서 윤정두네가 삼성테크인을 사는데 삼성중공업에서 수익을 너무 내고 한진해운에서 수익을 너무 내서 자력이 풍부해야 되더라. 계속 사재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뭐 들었다는 뭐 루머를 저도 들었어요. 그걸 뭐 다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내부 정보니까 안 되잖아요. 루머를 들었는데 그게 ELW 그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캡처 화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손바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전 매수세 손바뀜과 함께 받아가는 쪽이 들어올리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그렇게 전략은 드리지만 스윙 쪽에 아주 짧게 딱딱 끊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끊어드렸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눌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향에 맞춰서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 15만 주에서 30만 주 요 사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요게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이고요. 6.61% 145만 주 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요 기준에서 요만큼의 범위를 설정 범위 기술적 분석에서 설정 범위는 완벽하게 보실 수 있는 W자형 패턴의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입니다. 요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기준은 제가 만든 패턴이 아니고 서양식 패턴은 뭐 수십 년 이상 형성되어 있던 패턴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 패턴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목표 주가 달성이 됐고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되면은 사상 최대치 고점 38만 원을 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하나케미칼 빨리 해드리고 벌써 4시 12분이네. 하나케미칼 빨리 해드리고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들어갈게요. 하나케미칼 해드리고 시간 남으면 삼성전자 해드려야 되고 HTS에서 그리고 현대중공업 해드릴게요. 자, 하나케미칼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난리가 났어, 무슨. 근데 이것도 솔직히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의 얘기고 난리가 났어 그러지 남들이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종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10% 빠진 거예요. 네? 솔직히. 최고점 대비해서 10% 빠진 거야. 그런데 그것도 거의 뭐 한 보름, 2주 이상을. 남들이 볼 때는 웃죠. 야, 10% 그거 나는 하루에 하한가도 맞았어. 어떤 사람은 상한가 들어갔다가 웃을 일은 아니지만은 요즘은 변동성 심하죠. 막 윗골이 많이 달리고 많이 밀렸습니다. 굉장히 과도하게 밀렸어요. 과도하게 밀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수급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은 느끼실 수 있다 할지라도 수급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왕창 터지면서 밀려야 되는데 이날은 5거래일, 20거래일 거래량은 터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얘도 150만 주에서 추세가 전환되려면 150만 주에서 300만 주 터져야 돼요. 그런 거래량이 안 터져요. 안 터졌단 말이에요. 밀려 내려올 때. 그렇다면 뭐냐면 돌릴 땐 가볍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돌릴 땐 가벼워져요. 물량 없이 밀린 거는요. 돌릴 땐 그냥 퍽 하고 돌립니다. 주식이 힘든 게 그거잖아요. 예? 치고 올라갈 땐 내가 막 견디다 못하고 팔았는데 딱 팔자마자 쫙쫙 뻗어가. 그죠? 근데 뻗어가는 건 금방 짧게 끝나. 더 갈지 하고 딱 샀더니 또 상투야. 그래서 또 막 찔끔찔끔 계속 눌러 아주 그냥 못 견디게 콕콕 찔러져 그냥 막. 예? 근데 요게 거래량 기준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빨리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는 수급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2016년 1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 매매.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기준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얘가. 쌍끌이 매수로 기준 잡으면은 하이닉스가 4월 1일부터 해서 하이닉스가 4월 1일 이후에 가장 많이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좀 특징적인 종목 또 하나는 컴투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조 한 4천억 되죠 지금. 1조 4천억이면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170이 정도 합니다. 170이 정도 하는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쌍끌이 매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10이에요, 12. 그런데 주가를 그냥 그렇게 눌러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7%도 들어 올린 겁니다. 어찌됐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14일부터 1월 4일 첫 개장일부터 8월 16일까지 기준에 외국인이 1,412만 주, 한 8% 샀고요. 기관이 1,100만 주 팔았어요. 개인들은 판계별로 없고 이렇게 관망해요. 막 한 1% 팔았다 보니까 누적 수급으로 올 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티가 안 나고 손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정유주 있고 화학주가 있는데 S-오일, SK이노베이션, 또 LG화학 이런 쪽은 손바뀜이 없습니다. 그냥 쌍끌이로 들어오고 그랬다가 정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정체긴 한데 손바뀜이 있다. 그러면 손바뀜이 기간은 저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 저점만 한 16,000원 됐단 말이에요. 그럼 16,000원을 산 물량 기간이 막 이거 땡큐 하고 팔아. 파는데 외국인이 막 샀어. 샀는데 그 평균 단가 24,800원 어제 종가보다 200원이 높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들어 올려야죠. 들어 올려야죠. 올려야 뭐 나가지. 뭐 손절할 거예요? 실적 좋다는데? 아이고 나 김승용 회장님 종목인데. 어? 지금 정부에서는 뭐 누가 이길 거야? 하나를. 그렇잖아요. 하나를 이길 그룹이 있나요 지금? 응? 자, 그 다음 2015년부터 하면요. 얘뿐만 아니라 정유화학업체가 매집이 많습니다. 2015년도에 유가가 그냥 폭락을 해요. 급락을 하는데 그런데 정유주 화학업체가 매집이 2015년도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서 지금 뭐 SK이노베이션, SK S-오일, 뭐 LG화학. 근데 LG화학은 살짝 차익 실현이 나가는데 받아주는 쪽이 없었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깊었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살짝 차익 실현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차익 실현이 있는데 그걸 다 받아버린 거니까 개인이 떠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케미칼은. 그렇게 돼서 누적 수급이 개인들이 이땐 쌍끌이죠. 쌍끌입니다. 쌍끌을 내갖고 20%를 뺏긴 거예요. 20% 개인들 물량 뺏어놓은 상태에서 원래는 기간이 더 많이 있었겠죠. 기간이 15%, 외국인이 5%. 근데 올해 들어서 야 기간 나도 좀 줘라. 개인들 더 짜봐야 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손바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지금 이 평균 단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2015년도 1월 20일부터 2015년도 말까지만 딱 잘라놔야 되는데 8월 16일까지 잡아드린 건데 어찌됐건 21,400원. 얼마큼의 물량이 3,445만 주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얼마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도 개인들이 안 뺏긴 것 같지만 물량을 좀 뺏겼어요. 5월 22일 이후에, 5월 26일 이후에. 5월 26일 이후에 3.18%를 뺏겼다면은 제가 2.5%를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2.5에서 5% 뺏길 때 20에서 30%를 들어 올려야 차익 실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 평균 단가 24,900원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지금 24,600원까지 눌러놓고 돌리겠죠. 돌리겠죠. 최소 그러면 20%만 돌려놔도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는 중장기 투자를 하든 자기네들도 손절. 믿을 수 있는 쪽이 손절을 하면은 우리도 울면서 손절. 그죠? 근데 손절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이 퍼센테이지의 목표 주가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이걸 늘려놓고 보면은 또 이렇게 돼요. 좁혀놓고 보면은 완전하게 또 깃발형 페넌트형이 나옵니다. 요 범위에서 요 라인을 27,000원 라인을 강력하게 뚫어줄 때에는 기대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공격적인 부분은 공격적인 성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요 깃발 라인 여기에서부터 요 높이.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 35,000원에서 38,000원.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저런 거 하나만 뜨면
뭐 뜨면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 같기도 한데 나와야죠. 저런 게. 저런 거 한 번만 나오면 저 크기 한 요 정도 되나요? 옆에 있는 크기가 작은 게 요거 퍼센테이지로 이게 훨씬 많이 올랐겠죠? 요만큼만 올라와도 이게 36,000원, 37,000원입니다. 한 달 기준에. 근데 나올 수 있는 위치냐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치죠, 당연히. 자, 그렇게 해서 하나케미칼 놓고 보시고요. 삼성전자 부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자, 첫 번째가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방송에서 휘황찬란했죠. 삼성전자 계속 고점 뚫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상승 이후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사서 삼성전자 올라갔다. 거짓말입니다. 그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월 달에 딱 3일뿐이 안 샀어요. 요만큼씩 3일. 예? 그조차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주 동안 어찌됐건 조정을 받았죠. 고점 딱 찍고 2주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하고 이번 주에는 출렁거려가지고 156만 3천원까지 밀렸잖아요. 이렇게까지 밀릴 때 개인들이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를 떠안았는지, 얼마를 샀는지. 개인이 샀으니까 밀렸겠죠. 외국인이 팔았고. 그리고 그 바로 전주에 얼마를 개인이 떠나는지. 그리고 요 2주 마지막 전날 얼마를 개인들이 뺏겼는지. 단순하게 계산해드리면 2주 전 금요일 날, 그러니까 3주 전 금요일이 되겠죠. 네? 이번 주, 그 전주 금요일 날 개인들이 물량을 마지막에 얼마를 뺏기냐면요. 5만 4천 주를 뺏깁니다. 5만 4천 주를. 근데 요주에 개인들이 얼마를 떠왔냐면, 요때가 이제 고점 찍은 거예요. 167만 원인가를 찍은 거예요. 근데 요때 물량 떠나는 게 얼마를 떠났냐면은 무지하게 떠났습니다. 3만 8천 주. 개인한테는 3만 8천 주뿐이 안 던지고 주가만 확 누른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왕창 막 흔들렸죠.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목요일날 특히. 그 얼마 개인들이 얼마 떠는 것 같아요. 개인들 16,000 주인가? 2만 주가 안 돼요. 2만 주가 안 돼요. 만 몇천 주인가 그래요. 고점 대비해서 쫙 밀고 내려갔는데 결국은 요날 하루 산 거 물량 그 수준 조금 넘습니다. 유통 물량도 없고요. 개인한테 주지도 않아요.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투자자별 보시면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실 텐데 개인이 삼성전자 부분을 떠하는 게 38,000주 9월 1일 날 38,000주 떠안았거든요. 근데 주간 단위로 만주, 8,000주 뭐 이런 거 다 계산, 6,000주까지 계산해주면 14,000주, 12,000주인가 떠하는 거예요. 주간 단위 기준에 12,000주. 그리고 그 앞주 기준에서도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0주, 5,000, 8,000, 5,000, 4,000. 그 전에 뺏긴 건 54,000. 누적 수급 그럼 여기서부터 볼까요? 고점 167만 5천원, 160 뭐 8월 18일, 16일부터 볼까요? 아예 8월 16일. 8월 16일부터 이렇게 보면 수치 안 보이시죠? 개인들이 그래도 18,000주를 뺏겼네요. 차트로 보시면 이래요. 개인. 개인. 뭐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어. 뭐 떠안았어? 떠안겠어요? 없죠. 그러고 나서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외국인이 항상 팔아왔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팔았는데 그걸 다 기관이 다 받았죠. 문제 있나요? 문제 없으니까 받았겠죠. 단순 논리로.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으로도 마찬가지고 펀더멘탈 쪽으로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 없습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9월 오히려 좋습니다. 바로 뭐 갭으로 나와서의 움직임 나오는 것보다. 그리고 가장 만약에 그래도 불안하시다 하시면 요 갭 부분이 있죠. 갭 부분이 있어요. 시가총액 1위짜리가 갭이 나온다. 갭 상승이 나와서 종가가 갭으로 끝났다. 월봉에. 그런 경우 드뭅니다. 근데 갭이 나왔어요. 올해 들어서 막 갭이 자주 나옵니다. 갭이 나왔는데 그럼 이 갭에 대한 목표만큼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갭을 제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거 악재야 하면서 갭을 메꿨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소멸입니다. 소멸이고 빠르게 돌리면
다행이죠.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냥 점진적인 상승을 논하는 거고 만약에 이 갭을 손상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굉장히 급진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게 갭의 논리예요. 그만큼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갭으로 뚫었다? 그럼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던지려면 던져라. 밑에서 산 거 차익 실현하려면 다 던져. 원래 부담을 느끼면 밑에서부터 찔끔찔끔 올라가야죠. 근데 그걸 갭으로 올렸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라지느냐 메꾸면 순차적으로 눌릴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메꾸는 흐름이 아니라 요거는 눌려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잡아가야 될 위치.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현대중공업도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공식적으로 아예 문자를 또 보내드려 버렸죠. 편입하세요라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번 보내드렸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트 그냥 볼까요? 보시면은 그냥 뭐 물량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더 당겨드릴까요? 수급 부분에 있어서 변화 없는 조정은 굉장히 고마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뭐 일봉이나 주봉 보시면 막 복잡한데 종합주가지수 빼고 이평도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매매를 했었죠. 3월부터니까 요 앞전부터 해서 차익 편입 차익 실현 편입 차익 실현을 이렇게 10만 원에서 12만 원. 12만 원까지 미처 다 못 올라오니까 그 앞전에 조금씩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리고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5%, 10% 올라가면 다시 5% 차익 실현 또 10%. 근데 여기서 대놓고 그냥 전량 차익 실현 드렸어요. 왜? 주력이 아니니까. 얘도 이쁘고 하나테크인도 이쁘고 다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주력을 안 드리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VIP 고객님들 질문 주시면 답변. 갭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갭이 나오고 수급이 당연히 들어왔겠죠. 이거를 개인이 들어올려서 갭 상승을 만들까요? 거기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서 고점을 뚫었겠죠. 거기에 거래량 터졌죠. 매물 소화했죠. 그럼 간다고 봐야죠. 목표 주가를 높여드리고 앞전에 종목들 보여드린 것처럼 일봉, 주봉, 월봉상의 뭐 갭이라든가 추세라든가 그런 걸로 목표 주가 잡아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14만 원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뭐 16만 원, 18만 원까지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급만 유지가 된다면. 조정받을 때 거래량 없이 조정이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 그럼 재편입 부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13만 원에 또 재편입 또 들어갔죠. 수급이 멈춰 있고 오히려 찔끔이나마 더 들어왔어요. 근데 13만 원까지 밀었어. 땡큐. 그러다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움직임 주죠. 어제도 거래량 없이 꼬리 달았어? 그럼 다시 못 잡았으면 편입. 목표 주가는 14만 원 부딪힐 때 여기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 차익 실현. 왜? 다시 눌립니다. 조금 더 가더라도 다시 눌려요. 이렇게 다시 박스 설정하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하이텍도 거의 18% 매집을 했어요. 지금 매수 평균 단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8천억 분이 안 돼서 좀 소형주급인데 어디 가서 8천억짜리 소형주라고 부르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소형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팁을 드리면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얘도 역사가 있어요. 안암반도체에서 동부그룹으로 넘어가서 동부가 먹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먹었죠. 신디케이트론 발행해서 그걸로 해서 했는데 동부그룹이 그것 때문에 솔직히 휘청거린 거고요. 다 뽀개진 거고. 근데 그나마 다시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PER 같은 게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중간에 한번 뭐 삼성전자에서 이쪽 사업에 끼어든다라는 루머와 함께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그때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고.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6천 원이니까 시가총액 한 3천 원 정도 3천억 정도 했을 겁니다.
이때 SK 창구를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사재깁니다. 10몇 %를 사재겨요. 한 명이 아니라 부티크인 것 같아요. 누가 돈 모아서 SK를 통해서 계속 사. 불법은 안 합니다. 내가 좋으니까 사겠다는데 통정도 안 하고 가장 매매도 안 하고 그냥 다 계속 사. SK 창구 하나로. 그렇게 사면은요. 자기가 사서 들어 올리긴 하는데 누가 받아줘요 이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찔끔 들어오긴 해요. 실적이 좋다고. 근데 이걸 누가 받아주냐고. 결국 흔들어 제끼죠. 그러면서 여기서 SK가 손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간 물량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도 일부 털리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들어온 겁니다. 이게 18%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매수 평균 단가가 16,700원인가 800원 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희한한 흐름이 또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안 보여요. 사실은 찔끔 개인한테 물량 떠넘겨요. 근데 이 물량을 떠넘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특정 창구가 또 사요. 또 SK가 사든가 혹은 뭐 무슨 어디였더라? 뭐 어디 창구가 이렇게 조금씩 사요. 왜? 믿을 구석들이 있으니까. 야, 니네 평균 단가인데 더 흔들래? 더 흔들어. 왜 실적 좋은 애를 어떻게 더 흔들 거야? 어떤 식으로? 삼성그룹이 얘네 죽이려고 이쪽 사업도 막 들어와?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 17,000원 미만에서는 잡아가실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수급이 이제 너무 월등하게 꼬이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정도라면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GF 리테일까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도 똑같아요. 저 3월 달부터 해서 이제 저 라인에서부터 들어가서 차익 실현하고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더라도 요만큼 범위에서 이제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고 했는데 20만 원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이제 좀 드물었었죠. 20만 원에서 22만 원 그 사이 5% 뭐 차익 실현. 근데 이때 한번 이제 급격히 밀려서 이때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흐름입니다. 여기서 수급은 그렇게 꼬여 있는 건 없어요. 저쪽에 누적 수급이 있고. 근데 지금 형태의 지금 시장의 추세 흐름이라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쪽도 BGF 리테일도 5% 지금 기준 가격이면 10% 비중까지는 편입 기준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그냥 짧게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1만 원, 21만 9천 원. 왜냐하면 22만 원 못 넘기더라고요. 계속 그걸 치고 올려서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좀 넘겨줬으면 하는데 이번엔 가겠다 해서 기다리면은 거래량도 안 터지고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에서의 범위에서 수익률로 아시겠죠? 너무 긴 시간까지 진행을 했는데 하여간에 하나케미칼 특히 이제 주력주 기준이니까요. 하나케미칼 특히 삼성전자는 한 주라도 이제 사셔야 돼요. 삼성전자 무조건 사셔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전체 시장을 보실 수 있는 해안까지 다 갖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